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하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아파트 사세요, 소장님은? 네. 괜찮으세요? 뼈대가 튼튼하신가요? 제가 안을 열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래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아는 지인분이 새로 짓는 아파트 들어가지 말고 좀 그 시일이 지나서 안전성과 그러니까요. 시세가 검증된 아파트를 들어가는 게 어떠냐 저한테 그 말씀하시던데 최근에 그 아파트들에 네. 사시는 분들은 입주한 지 1년이 지난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입주하신 분들은 정말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 주차장에 맨날 내려가 보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LH에서 공급한 아파트들이나 지금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사실 코로나 때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철근 가격도 엄청나게 오르고, 그때 지어진 아파트들이 대부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지 않겠느냐라고들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무량판 구조라고 하는 거를 도입하게 된 이유가 네. 비용 줄이고 시간 줄이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그렇죠. 너무 많이 줄인 거죠. 해서는 안 될 짓이었죠. 그러니까 철근을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아는 그 가느다란 그 철근 아니고 네. 보강근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거던데 어떻게 그걸 빼먹을 생각을 했을까? 그 가느다란 거 몇 개면은 티도 안 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 있을 텐데, 이거는 빠지면은 안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고 큰일 나는 것들인데, 비용 절감을 그렇게만 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그 무량판 구조라고 하는 게 좀 새롭게 도입된 거여서 실제 현장과 실시 설계를 한 곳에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기술적인 간극도 있을 거라는 추정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말 비용 때문인지 아니면 카르텔 때문인지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 건설 자재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시멘트 업계랑 건설 업계가 시멘트 가격 올리는 것 때문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왜 싸우나요? 이게 시멘트 업계라고 한다면 사실 시멘트를 생산하는 업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쵸. 그 시멘트를 받아다가 모래와 섞어서 우리가 그 레미콘 업계, 레미콘 업체. 그렇죠. 레미콘 업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 레미콘 업계는 물과 섞은 다음에 거의 뭐 1시간 반 안에는 현장에다 갖다 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건설 업계가 있는데, 사실상 두 개로 나누자면 시멘트를 생산하는 업계 쪽과 그다음에 레미콘과 건설 업계 요 쪽에서 대립이 일어나고 이렇게 있다고. 한편, 이렇게 네. 한편이요. 중간에 끼인 레미콘 업계도 제일 굉장히 힘들 것 같기는 한데, 왜냐하면 시멘트 업계 쪽에서는 사실상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눈치 안 보고 우리는 이렇게 올려서 공급할 거야, 어쩔 수 없어. 배째. 네, 할 수 있는데 셋에 비해서 이 셋 중에서는. 그런데 레미콘 업계 같은 경우는 비싼 걸 들여와서 이걸 얼마에 납품할지는 또 건설 업계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공사를 내년부터 짓는 공사는 저희가 이만큼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공사가 이미 진행돼 있고,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것들 보면 뭐 1년, 2년에 걸쳐서 계속 이 공사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얼마의 가격에 공급을 하겠다, 그거는 인상률도 고려해서 요만큼의 밴드를 뒀을 텐데, 그게 이쪽에서 갑자기 원가가 올라가 버리면은 이걸 또 건설사와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래 뭐 올라갔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하고 올려주기에는 이제 이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 이유는 이 아파트를 사는 이제 분양가에서 발생을 하게 될 텐데, 뭐 시멘트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올라가게 되니까, 인건비도 올라버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올리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그렇게 원료 가격도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고 내려와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라면서 이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좀 직접적으로 여쭤보면, 실제로 분양 원가 중에서 철근 가격, 뭐 시멘트 가격, 원자재가 별로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땅값이 원체 비싸기 때문에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 시멘트 업계도 본인들이 원자재 가격 사오는 것 때문에 불편해서 그러는 거면 건설업계 좀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저런 거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그래요?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아파트를 이렇게 딱 보면은 사실은 겉에서 보기엔 전부 다 콘크리트잖아요. 시멘트로 만든 건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 그러면 비싼 거 아니야 싶은데, 주거용 건물로 보자면은 레미콘 투입 비용이 전체 재료비에서는 5.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재료비에서. 근데 우리가
100제곱미터 정도의 아파트를 한 채 짓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시멘트가 20톤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 이 가격이 한 220만 원에서 24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억 원 정도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막 짓는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 5.5%니까 5억 5천만 원 정도. 예. 그러니까 이런 레미콘 가격이 10% 오른다 그러면은 100억 원 공사 짓는 데 있어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거니까 사실상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 거 아니냐. 예. 그게 바로 분양가하고 연결되지는 않을 그러니까요. 것이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그렇긴 그렇다. 그런데 시멘트만 오른 게 아니다. 철근 가격도 올라고 심지어 이렇게 빼먹을 정도로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두 개 정도 오른 거면 우리가 그래 약간 마진에서 조금 제외할 수 있어. 조금 우리가 이윤을 포기할 수 있어 할 텐데 다른 것들이 전반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네. 건설업계도 힘들다. 그래서 실제로 힘든 것인지 아니면 진짜 힘들다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려는 것인지 이 건설 현장이 중단이 된 이 현장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가 협상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근데 아파트 입주민들 그러니까 조합원 측면에서도 이걸 갑자기 올려주기도 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갈등이 좀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근데요 시멘트 업계에서는 원자재 값도 올랐지만 시멘트 업계가 특히나 이제 환경적으로 네.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니까 친환경으로 뭘 바꿔라 요구를 계속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비용이 계속 올라간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멘트 만드는 회사에서 연료로 뭐 뭐라 그러죠? 폐자재 네. 이런 거 쓰는 것도 막 주변에서 엄청 반대하고 막 이렇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올려줘야 된다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네, 작년에 시멘트 가격을 올렸을 때 그 이유는 이제 이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유연탄 가격이 올랐다. 그때는 모두 다 올랐으니까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지금은 유연탄 가격이 그때보다는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시멘트 가격 왜 올려?라고 하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그 포인트예요. 정부에서 이 시멘트 만드는 이 업계 자체가 굉장히 환경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거다 보니까 친환경적인 설비를 만들어라, 갖추어라라고 계속적인 압박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시멘트는 한 겨울 정도, 1, 2월 정도 되면은 아예 이제 가동을 중단을 하고 그때는 약간의 비수기니까요. 중단을 하고 뭐 설비를 고치거나 이렇게 친환경 설비로 바꾸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올해는 전기요금까지 많이 올랐다. 그건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멘트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올리지 않으면 나중에 또 크게 용수처럼 언젠가는 튀어 오를 거니까 그렇게 가격에 반영을 하는 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도 들고 또 건설업계나 레미콘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힘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아무리 올라도 철근을 빼먹고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양쪽을 지켜보고 있으면 좀 안전하게 졌으면 좋겠다. 네. 실제로 저희 친정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인데 아직도 튼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뭐 이렇게 상황이 좋아서 아파트를 지을 때 좀 더 튼튼하게 졌을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안전하게 짓는 거는 담보할 수 있는 뭐가 있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상황처럼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나 중간에 그걸 사서 짓는 건설사나 사실 자기 입장을 들어보면은 다 일리는 있거든요. 논리는 되고. 그럼 어디에서 나왔냐 보면 사실은 이게 최종 가격에 전가할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종 가격에. 예. 그런데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선분양 제도가 그렇죠. 대부분이니까 선분양이라고 한다면 내년에 분양할 거를 올해 했다면 그나마 그 시차가 좁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을 텐데 그러네요. 재건축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거의 뭐 7년에서 한 10년 정도 이후에 지어질 분양될 아파트를 지금부터 가격을 협상하고 들어가다 보니 이게 오차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겠지요. 이게 분양 제도 자체에서 발생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부작용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분양 제도를 뭐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조금 섞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이런 원자재값 인상이라든지 가격 인상의 요인이 나타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해서 건설사들이 적은 돈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까지 벌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하죠. 크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들어올 사람들의 돈을 미리 받아서 맞습니다. 공사해가지고 딱 납품해주는 이런 환상적인 제도를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니까 좀 감당을 해야 된다는 어느 정도는 손해를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손해는 그래 오케이를 할 것이냐. 그런데 또 요즘은 보면 건설업계 금리 올라가면서
시장 침체되고 이러니까 어렵다 하고 중소형 건설업체는 또 이제 뭐 도산위기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그렇겠죠. 나오니까 이게 어디 뾰족한 고 적정한 수준이 어딘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또 불만이 있는데요. 네. 짓는데 얼마 드는지 건설업계 밖에 계신 분들은 모르죠? 이제는 건설 원가를 뭐 공개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 그게 땅값이니까. 땅값 빼고 실제로 건설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아니면 땅값도 정확하게 어떻게 매입을 했는지가 네. 아주 투명하게 외부로 공개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긴 뭐 그렇죠. 우리도 제품 만들 때 제품 원가 얼마 든다 공개하진 않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은 좀 평균치라도 공개를 해줘야 네. 국민들이 믿을 텐데 오를 땐 맨날 얘기해요. 뭐 철근값이 올랐고 시멘트 값이 올랐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유연탄 가격이 내려도 별 얘기가 없거든요. 내린 건 얘기 안 합니다. 내린 거. 내렸을 때는 왜 안 내려 그러면 이건 미리 사둔 게 있어서 가격에 반영하는데 시차가 있다. 그래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왜냐면 제가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니까 예. 실제로 원가가 얼마나 드는지 평당 가격을 제가 건설업계에 계신 분한테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평당 건설 비용을. 놀랍도록 싸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그게 너무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라 지금 말씀드리면 아마 시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업계도 좀 그쵸? 네, 좀 예, 대형 고통을 건설사니까 분담하는, 네. 안전하게 지어주시고 합당하게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건설업계 힘들다는 얘기를 조금 이해하는 게 금리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맞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은행채 금리를 비롯해서 시장 금리가 지난번 코픽스도 얘기해 주시고 많이 올라가지고 은행권의 대출 예금 금리가 2달 연속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오늘 새마을금고에서 특판 예금 판매로 7.7%짜리 나와서 오픈런이었다면서요. 예, 이게 그러니까 새마을금고가 유동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방증인 것 같아요. 7.7%. 예, 7.7%면 엄청나게 높은 건데 예. 그만큼 이제 돈이 급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네. 우리 이자 많이 주니까 저희 믿고 맡기세요. 그리고 네.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요. 예. 근데 이렇게 특판 적금 예금 나오면 소비자가 그때만 반짝 좋은 거지 사실은 전체적인 이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런 것들도 조금 불안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세게 예금 금리를 주고 자금을 조달했잖아요. 그럼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받을 때는 거기다 얹어서 줄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죠. 원가가 비싸졌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그래서 조금 우려스럽다는 거죠. 예. 근데 뭐 새마을금고의 7.7% 정도는 아니지만 네. 연 이자로 봤을 때 4%의 정기예금이 다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기준금리는 지금 7개월째 동결인 상황인데 맞습니다. 3.5% 정도로 정기예금 금리도 오르고 정기예금 금리가 오르니까 사실은 대출금리도 오르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대출금리가? 지금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보니까 지난달 28일 기준에서 가장 하단이 연 4.33%, 4.33%. 예, 평균. 제일 높은 건 이제 6.93%인데 우리가 하단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상단이야 이건 뭐 6.99에서 10%입니다 올려놔도 그걸 다 받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네, 5월 말에 하단을 보니까 3.91%. 그러니까 그 하단이 0.4% 포인트 넘게 오른 거거든요. 그리고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동금리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28일 기준에서 3.77% 제일 하단이. 예. 예. 그런데 4월 말에는 이게 3.76%. 그러니까 하단이 0.01% 포인트, 상단은 뭐 0.02% 포인트 올랐는데 일단은 변동금리 대출이 조금 더 많이 올랐다. 그리고 고정금리 대출은 소폭이지만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왜 오르는 거예요, 금리가? 앞서 말씀해주신 그 이유입니다. 지금 예금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우리가 변동금리 대출의 원가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그런 예금이라든지 네. 이런 자금들이거든요. 그런데 예금 금리가 지난 5월부터 살짝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판매되었던 고금리 특판 적금 이런 것들이 이제 만기가 돌아오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쫙 빠져나갈 걸 대비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높은 금리의 상품들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게 저축은행들에서 높은 금리의 상품을 내놓다 보니까 일반 시중은행들도 거기에 뭐 대응할 만한 무언가는 내놔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앞으로는 지금은 금리가 거의 뭐 고점이다. 이제 앞으로 꺾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들이 많이 있으니 앞으로 또 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대출을 해주기 위한 어떤 재원들을 미리 쌓아놔야 되는데 이 고간을 채워놓는 거죠. 쌓아놔야 되는데 지금 예금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실제로 대출을 많이 나가야 될 때 그때는 좀 무리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살짝 예금 금리를 올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예금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고 여기에 이제 연동되는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은행채 금리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 은행채 5년물이 3월 31일 기준에서 3.95%. 네. 그런데 지난달 28일에는 4.23%로 아주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다. 이게 새마을금고 영향도 있어요. 새마을금고가 그때 이제 뱅크런 우려되니까 갖고 있던 자산을 팔아가지고 현금화시켜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지난달 초에 이제 5조 원 정도 규모. 보통 때 대비해가지고 거의 5배 넘는 물량의 자산을 파는 건데 그 자산이 바로 채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너무 이제 시장에 헐값에 팔다 보니까 그 금리가 그만큼 올라가 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 영향이 은행채에도 미치게 되고 예전에 한전이 채권 다 발행할 때 그때 채권 금리 올라갔잖아요. 네. 시중에 채권이 많아지니까 똑같은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은행채 금리도 올라가고 고정금리의 원가가 되는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그리고 기준금리도 가만히 있었는데 은행들 사이에서의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대출금리가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동산 시장의 영향이 실제로 금융시장의 여파를 많이 주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 뉴스에 민감해진 네. 국민들의 심리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사람이 이렇게 그것만 늘릴까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습니다니까 어머나. 그럼 고정금리 받아야 되나? 그리고 그때 받은 사람은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한 지난달 정도만 하더라도 이제는 고점을 찍고 떨어질 것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굳이 고정금리 높게 부담하면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게 뭐 잠깐은 상승할 수 있겠지만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그랬었고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고정금리가 더 밑으로 내려오는 이상한 상황이 또 다시 연출되다 보니까 정말 한 치 앞도 예측을 할 수가 없구나. 맞아요. 그리고 실제 금리도 이제 고점을 찍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나라 밖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을 들어보면 금리가 이렇게 높게 유지되는 기조가 한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실 거예요. 예. 아무래도. 그래서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선택을 하는 것도 답이 없는 문제이긴 하고 고민거리이긴 한데 이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게 그나마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거나 저렴한 대출 금리가 예. 살짝 높더라도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든 갈아탈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금융권 특히 뭐 보험사 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이금융권이라 가지고 대출 금리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주택담보대출이니까 그리고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요. 담보대출은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대출들이 일부 있어요. 물론 일반 대출보다는 약간 금리가 높습니다. 그 조건 때문에. 그래서 대출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런데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난 도무지 모르겠다. 파월도 못 믿겠다. 파월 못 믿겠다는 분은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약간의 금리를 조금 높게 부담을 하더라도 이렇게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대출을 이용하신 다음에 한 연말쯤 가서 혹은 내년 초쯤 가서 방향이 뚜렷해지게 되면 그때 가서 갈아타는 걸 선택을 하시는 것도 어차피 주택담보대출이야 장기 대출이니까요. 그렇게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MBTI를 요즘 네. 분들이 다 막 많이 따지잖아요. 네네. 심지어는 그 룸메이트 구할 때도 MBTI 그거 올리더라고요. 나는 이런 성향인 사람하고 있고 싶다. 아르바이트생 구할 때도 그거 올리시는 분들 있다고요. MBTI 제출하라고.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이 이 직종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사장님 성격하고 좀 맞는지 예. 그렇게 이제 아르바이트 구하는 앱상에서 MBTI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네.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성비나 가성비가 되게 중요하신 소비자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10원이라도 비싸게 주고 사면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처럼 실행을 했다 그러면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금리나 대출 상품의 경우에도 물론 비용 차이는 크죠. 아파트가 원체 비싸니까.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나는 자꾸 변동되는 거 신경 써서 갈아타면서 하는 게 더 스트레스니까 그거는 좀 잊어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처음에 실행하실 때 저렴한 네. 금리를 선택해서 그게 있고. 네, 변동금리를 한다 네.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조금도 손해보고는 못 살겠다. 매일매일 들여다보는 수고를 들이더라도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걸로 중간중간 필요할 때마다 갈아타시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네, 답이 없으니까 본인 마음 편한 대로 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그렇죠. 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정답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매일 들여다보는 거 힘들어 주식 투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장기 투자하시겠네요. 한다면. 네, 그러니까 넣어놓고 잊어버려야 되니까 그냥 펀드를 하거나 펀드 중에서도 그냥 인덱스를 하거나 이렇게 좀 신경을 덜 쓰는 투자 상품을 맞아요. 훨씬 더. 투자도 사실 투자 성향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네. 해보셔야 본인이 무슨 성향인지 아는데 대출도 마찬가지로 이거 가지고 하루 뭐 일희일비 하시는 분들은 좀 뭐 신경을 쓰실 분들이고 그렇죠. 한번 끝내고 아유 뭐 금리가 오르든 말든 나는 신경 쓰기 싫어 매달 똑같은 금액 낼래라고 한다면 고정금리 선택하시는 게 속이 편하실 거고요. 예, 비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디에 값어치를 두느냐가 소비자들마다 굉장히 특히나 금융 소비자들은 네. 이게 이제 물건 살 때는 이게 딱 보이잖아요. 근데 금리는 딱 보이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례 보금자리론 있잖아요. 네. 지금 금리가 얼마인데 얼마나 오른다는 거예요? 일단 2월 10일 기준에서 연 3.9%였는데 예. 지난달 25일 기준 연 4.44%로 0.5%포인트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미 아이고. 올라갔는데 이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장기 고정금리고 그래서 그렇죠. 금리가 한창 올라갈 때 그렇게 변동금리 대출 쓰시는 분들은 이걸로 갈아타셔라. 왜냐하면 이제 가계부채가 자꾸 증가 추세에 있고 그러다 보니 연체나 뭐 이런 부실이 우려되다 보니까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셔서 조금 안정적으로 미래를 그려보셔라라는 차원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뭐 6억 원 이하 뭐 소득 기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완화하면서 네. 만들어놓은 대출인데 이것도 사실은 시중에서 이걸 조달하는 재원을 조달을 해야 되니까 그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올랐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게 그 주택저당증권이라는 일종의 원가가 되는 대출의 채권의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특례보금자리론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것 때문에 되게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요?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미 대출을 받고 있다가 갈아타실 분들은 다 갈아타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택을 취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디딤돌 대출이나 아니면 특례보금자리론을 둘 중에 선택을 하실 때 이게 안 되면 보금자리론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라고는 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금리 자체가 좀 높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대출을 받을 때는 우리가 갈아탈 때 중도상환 수수료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거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대출에서 특례보금자리론 넘어가고 특례에서 다른 대출로 넘어갈 때도 두 번에 걸쳐서 넘어갈 때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다 없는데 문제는 그 국채 매입이 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1억당 거의 한 뭐 50만 원 수준의 국채 매입을 하게 되거든요. 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1억, 5억, 2억 뭐 정확한 금액은 지금 계산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일종의 국채 매입 비용도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게 0점 몇 퍼센트 포인트 때문에 이걸 갈아탔다가 저걸로 갈아탔다가 하는 게 사실상 번거롭기도 번거롭지만 이런 이 비용 손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좀 따져 보셔야 한다는 되게 거. 중요한 거예요. 네, 뭐 대출 갈아타는 게 중도상환 수수료만 없으면 공짜겠네 생각하셨다가 실제로 은행 가셔서 요만큼 납부하셔야 됩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좀 손해가 큰 거니까요. 부담이 돼요. 맞습니다. 예, 얼마 전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지금 계속 벌어지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대응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있어요. 네. 돈은 어쨌든 흐르게 되어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올리니까 우리도 조금은 올려서 간격을 좀 줄여야 된다 그러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은? 올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한국은행이 바라는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금리 이거 벌어져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금리를 올리기엔 너무 지금 취약한 상태야. 그렇죠. 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중앙은행 총재들이 금리 인상 끝 아닙니다. 얼마든지 더 올릴 수 있어요라고 신호를 계속 주잖아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 이제 그 말빨이 안 먹힌다는 게 문제인 거고. 따지고 놓고 보면 이렇게 금리 차가 벌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가장 큰 게 우리나라에 투자한 돈들이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그 말인즉슨 뭐 달러가 더 비싸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인데요. 그럼 뭐 수출 물가가 더 상승하게 될 거고요. 네.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될 거고, 그럼 또 물가에 안정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 그렇죠.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고, 뭐 부동산 PF 이런 문제들도 많이 있고, 뭐 새마을금고 문제도 있고, 한번 살짝 어떤 경고의 신호를 우리가 겪었으니까 쉽사리 올리기는 진짜 그렇게
좋은 결정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실행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글쎄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네.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수익성을 은행들 거를 비교할 수 있는 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 공시라는 게 있는데 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무슨 말이에요? 이미 대출이 나간 그러니까 나간 거? 예, 나간 현재 너희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신 고객 총액이 얼마야? 얼마 쌓여 있고 예. 얼마의 이자를 받고 있고 그리고 여지껏 너희들이 받았던 예금 그 네. 금리는 얼마야? 차이가 얼마야? 라고 하는 게 이제 잔액 기준. 예. 신규 기준은 지난달에 받은 대출은 얼마고 금리가 얼마였고 지난달에 받은 예금은 얼마였고 대출은 예금 이자는 얼마였어? 요 차이 얼마야? 네. 이걸 보통 표시만 했거든요. 신규만. 근데 잔액 여지껏 이제 쌓여 있는 것들 가져가 봐라고 했더니 NH농협은행이 가장 높게 돈을 벌었더라. 이제 예대 차이가 크더라. 그러면은 NH농협은행이 돈을 많이 벌어서 상위권에 있으면 소비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NH농협은행은 눈치가 좀 보일 것 같고 예. 그러면 이제 대출금을 좀 내려야 되겠다. 실제로 그래서 대출 금리를 약간 조정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대 금리, 예대 마진이 크다라는 건 우리한테는 예금 금리는 적게 주고 대출 금리 높게 받았네라는 거니까 지금 와서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러면 예금 금리를 조금 더 올려주거나 아니면 대출 금리를 낮춰주거나인데 글쎄요, 예금 금리를 올려주면 당장에 손님이 몰려서 비용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건지 대출 금리를 내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한다면은 대출 금리를 내렸다는 건 기존에 이 대출을 적용받고 있는 사람한테는 당장 적용되진 않잖아요. 네. 변동금리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최소한 6개월 단위, 길게는 그렇죠. 1년 단위로 적용되니까 대출금리 내렸습니다라고 한다는 건 신규 고객들한테만 적용되는 것들이고 당분간은. 그럼 한 6개월 동안은 이 예대금리 차를 누리겠다는 뜻이네요. 길게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그 금리 갱신 주기가 하필 다음 달이신 분들은 그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게 잔액 대출과 예대금리 마진을 공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눈에 띄게 눈치가 보이는 현상이 벌어져서 요거는 이제 순기능인 것 같습니다. 어느 은행이 기존에 힘들다 하면서 이제까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왔느냐 그런 것들을 제 눈에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조금 거칠게 표현하자면 뒤로 이렇게 돌아서면서 웃었던 네. 양반들이 누군가 이런 거를 이 잔액 기준으로 해서 예대금리차 공시를 하면 그런 거는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잔액 기준으로 한 대출금리가 그동안에 이제 보여줬던 소비자들한테 내준 전체 대출의 평균금리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 이 대출을 쭉 보면 대충 수렴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의심이 되는 게 은행들이 힘들다 하면서 올해는 비슷한 금리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A은행이 대출금리 살짝 높이고 B은행이 제일 낮춰가지고 이쪽으로 사람들이 좀 몰려가게 만들고 다음 달에는 여기가 살짝 낮추고 여기가 살짝 올려서 이쪽으로 흘러가게 만들고 이 조정을 한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잔액 예대금리를 보니까 대출금리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4.93%로 똑같고요. 하나은행이 4.92%예요.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됐을까? 그럴 수도 있어. 왜냐하면 원가는 동일하게 들여오니까요. 금융의 원재료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은행별로 물론 이제 예금 금리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아시다시피 1금융권 어디 은행이 월등하게 높은 금리를 주면 다 글로 몰려가죠. 근데 그런 일도 없었고요. 뭐 특판 적금을 판매한다고 해도 아주 소액 한 달에 10만 원씩 뭐 6개월까지만 이런 거였으니까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비슷하니까 그럴 수 있어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상하게도 3개 은행이 아주 유사한 2개 은행은 똑같은 이 대출금리 쌓여있는 이 대출금리를 보였다는 건 이거 너희들 미리 계산하고 한 거 아니야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밖에 없죠. 은행들은 펄쩍 뛰고 아니라고는 하는데 펄쩍 뛰겠죠. 난리 나니까. 난리 나니까 펄쩍 뛰고 아니라고는 하는데 뭐 사실상 이렇게 공시가 되는 것 자체가 조금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펄쩍 뛰면 은행들도 조금은 조심하겠죠. 그렇죠. 조금 더 경쟁을 하려고 할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니까 조금 더
까다롭게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도 깐깐하게 따져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 내부 정보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세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내부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그냥 뭔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식당 가보면 오픈형 주방이라고 해가지고 안에서 조리하는 게 다 보이도록 네.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해서 뭐 조리하는 거나 설거지하는 거 보이도록 해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예전에는 어우 정신없게 무슨 주방을 보여줘라고 했던 게 이젠 투명하게 보여주면 그래 정신없지만 우리가 그거 보고 신뢰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공시도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까 하겠지만 그거 하는 것 자체로 관심을 갖게 되는 거니 그 기능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시를 해도 그냥 지나가면 끝인데 저희 프로그램 같은 데서 잔액 기준으로 예대금리차가 요렇고요. 은행들이 이상하네요. 이상하네요.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언론에서 감시를 하면 금융은 특히나 소비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못 올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계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워서 한 달 수입이 계속 주는데 금리가 계속 높아져서 대출 금리를 많이 지출해야 되면 가게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게 문제죠. 예. 사실은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거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 문제가 될 거 없어요. 빚이 아무리 많아져도 갚을 수만 있으면 이게 문제가 없는 건데 없죠. 예. 늘어났을 때 걱정은 뭐냐면 야 이렇게 늘어나는데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 그게 가계부채의 뇌관이 터지는 상황인데 그럼 못 갚는 상황을 어떤 상황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냐면 갚을 수 있는 소득이 끊어지거나 줄어들거나 아니면 갚아야 되는 돈이 많아지거나 그러니까 소득 대비 이게 더 많아진다라고 보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일어나는 소득이 줄어들거나 끊기는 상황들도 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분들, 중소기업 이런 쪽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갚아야 될 빚은 그대로 있는데 매달 갚아야 될 게 많아지는 원리금 상환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여기서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리게 되면 오히려 연체율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것들 때문에 가계부채 관리를 하려고 금리를 올렸다가는 오히려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어떤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고민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영끌족들이 진짜 절망에 휩싸였다 뭐 이런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면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이 은행들을 감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뭐 어떻게 좀 해줘라. 그래서 압박을 했던 게 이제 금리 좀 낮춰줘라. 너네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그래서 금리를 낮추긴 했는데 이게 또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금리를 낮추면 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서 가계부채 규모가 또 증가를 할 수 있는 그 부작용도 또 우려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뭐 이자를 내야 되는 뭐 연체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걸 좀 유예해 준다든가 아니면 만기를 조금 밀어준다든가 하는 조치를 코로나 때 많이 내렸었는데 영끌족이 어디까지 영끌족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우리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부동산 규제를 강하게 했던 거잖아요. 뭐 소득 대비 아니면 집값 대비 얼마까지만 했는데 그렇게만 담보 대출을 받고 나머지 필요한 건 신용 대출, 뭐 개인 대출, 지인 간의 대출 끌어가지고 붙인 걸 우리가 영끌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선택을 한 것까지 이분들의 어떤 저기를 위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기에는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대출이자를 깎아주지 말고 우리 영끌족들이 돈 많이 벌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근본적인 해결책이죠. 그러니까 빨리 갚을 수 있도록 그렇죠. 안 그러면 새로 영끌족 들어오지 못하게 집값을 좀 내려주거나 그 두 가지가 요거 두 가지 해결하면 제가 볼 때는 노벨 경제학상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실업, 청년 고용 올릴 수 있으면 제가 볼 때 노벨 경제학상 줄 것 같아요. 아니면 노벨 평화상을 주든지. 평화상이 맞겠네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그만큼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일본이 갑자기 통화 긴축한다는데 진짜예요? 통화 긴축하겠습니다라는 건 아니고 약간 긴축의 고삐를 잡고 당기진 않고 이걸 꽉 쥔 느낌? 꽉 쥔 느낌? 아직 하지 않았군요. 땡길 수 있는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본이 기준금리가 마이너스가 된 지가 지금 한 7년 정도 됐거든요. 2016년부터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입니다. 그 말인즉슨 시중은행들이 갖고 있는 돈을 중앙은행에 맡기면 마이너스 1%만큼 수수료를 마이너스 0.1%만큼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은행은 그거죠. 은행들아 너희들 돈 갖고 오지 마. 맡기지 말고 니네들이 갖고 있어. 그럼 은행은 그 돈을 갖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손해니까. 그렇죠. 대출을 해줘서 돈 좀 풀어라 라고 하는 건데 그게 벌써 7년째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단기금리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뭐 한 달짜리 금리라서 이걸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해놓는다고 해도 전체적인 시장금리가 막 쭉쭉 떨어지는 건 아니라서요. 그래서 장기금리도 통제를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YCC라고 네. 수익률 곡선 통제라는 방식입니다. 뭐 우리말로 해도 어려운데 수익률 곡선이 무슨 수익률 곡선이냐면 채권의 수익률. 그러니까 채권의 수익률은 다른 말로 채권 금리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들었어요. 네. 채권 금리는 그냥 시장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예. 시장 금리가 곡선이 상승을 한다는 건 그냥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그 시장 금리 수익률 금리 곡선을 통제하겠다 하는 게 금리를 YCC. 통제하겠다는 네. 거예요? 근데 그 시장 금리를 어떻게 통제하냐면 10년 만기 국고채의 금리가 일정 수준으로 올라가면 중앙은행이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그 채권을 막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니까 채권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예. 시장에서 채권을 막 사들여가지고 그럼 네. 금리가 떨어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채권을 삼으로 인해 가지고 금리를 조정하는 그런 방식을 썼거든요. 근데 일본이 지난 작년 한 해 동안 그렇게 채권을 사들이기 위해서 막 찍어낸 돈이 100조 엔. 100조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의 뭐 1년 예산의 2배 가까운 수준, 뭐 지금은 엔화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900조 원 가까이 그렇게 썼는데 이렇게 해서 하는 이 제한폭을 조금 더 올리겠다. 그 금리 자체 통제하는 수준을 좀 올리겠다. 뭐 긴축의 방향으로 살짝 선회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중앙은행 계신 분들 흰머리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요. 예. 지금까지 뉴스는 경제다.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